네, 오늘은 이제 7월달 특강을 이제 예정을 하고 이제 진행할 건데요. 먼저 오늘부터 이제 D-Day 48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어차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 이 자리에 다 모여있으니까 정말 최적화된 걸로 저를 믿고서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5회, 6회, 7회, 8회 한 4년 정도 시험에 대한 출제하는 유형들이나 그 다음에 그때 합격하셨던 분들에 대한 뭐 노하우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봐왔더니 제가 이제 내리는 결론은 정말 저희 시험은 기본에서 약 한 60에서 약 80%는 다 나와요. 다 아시다시피 기본으로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응용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거에서 살짝 응용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좀 난이도 있게 새로운 신유형이 나오거나 이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일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새로운 교재를 보거나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우리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기본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기본만 충실하게 하고 거기에 약간의 응용만 하실 수 있어도 한 80점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 아니 이제 내일부터죠. 오늘은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을 이제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하루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시간이다, 뭐 4시간이다, 5시간이다, 6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항상 기본인 시간의 배분을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되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어떤 계산 문제나 일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4페이지, 5페이지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길지 않고 이 기본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쉬셔야 되잖아요. 하루 정도는 쉬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주 6일을 공부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6일 중에 약 3일에서 4일은 정말 기본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틀 내지 3일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 문제를 확인을 한번 해본다는 절차로 가져가셔야 되세요. 지금까지 드렸던 자료들이나 공부하는 것들 충분하세요. 합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드렸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응용이 될까, 그런 것들, 또 새로운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기출문제 1회부터 7회까지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살짝 하나 응용하고 살짝 응용하고 너무 깊이 있는 것들이나 그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생각하면서 이걸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셔야 이게 내게 되고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때처럼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그렇게 공부하시고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거 자료 제공해드렸던 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하시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요약 정리집을 만들어 드린 게 3월인가 4월부터 드렸어요. 근데 이게 5월달, 6월달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최종본은 6월 6일자로 해서 이게 제공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 7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75페이지를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 봐오셨던 분이 계시면 최소한 2, 30회독은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 내용들을 빠삭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못했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오늘은 한 2시간 정도는 이 요약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또 이런 부분을 내가 이미 숙지한 부분들은 빠지는 부분이니까 더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7월 달에 연습을 하셔서 7월 달에 만약에 내가 오전에 이론 관련된 부분을 하고 오후에는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하루는 내가 1과목 이론을 75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다 끝내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는 1과목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2과목에 대한 이론을 다 끝내겠다.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내셔야 되세요. 우선은 7월 달에는. 그 다음에 그 하루는 2과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제한적인 시간이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푼다고 하면 한 두세 문제는 정말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고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8문제에서 7문제는 이 부분들을 그냥 눈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문제하고 답을 같이.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하면 그냥 넘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 10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이 문제 부분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막 넘기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뇌가 내가 오늘 본 게 당연히 몇 시간이다 까먹긴 하겠지만 이게 며칠씩은 가요. 근데 이게 횟수가 더 중간에 많아진다고 하면 기억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최적화된 두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드렸던 자료들은 과거에 어떤 검증된 자료들이니까 이걸 믿고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 75페이지에 대한 요약된 자료집, 그 다음에 2과목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몇 페이지죠? 약 71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모든 계산식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두꺼운 교재도 좋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고, 혹시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두꺼운 이론서를 한 번쯤 그 파트만 좀 찾아보세요. 저희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언컨대 이 요약집에서 최소한 90% 정도 다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너무 공부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공부량을 줄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 계산 문제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이미 제공되었던 한 7, 80페이지 될 거예요. 1과목 한 30페이지, 2과목 한 50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다른 모의고사나 문제 봤던 부분들, 또 기출문제 중요했던 부분들을 그 안에다 넣으셔서 또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거기다가 볼펜 메모해서 계산 문제집도 약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축약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막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이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정말 운이 좋아서 한 문제가 똑같이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을지언정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또 다른 문제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혹시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파란 페이지를 드렸던 기본 요약집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험의 정의 파트부터 해서 약 한 13페이지가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처음에는 뭐 보험에 대한 원리나 어떤 위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게 약 한 8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특성과 어떤 필요성,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이 약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이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 11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 11페이지에서 작으면 한 문제 5점, 많으면 20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두 가지 파트가 새롭게 구성이 됐다 보니까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많으면 두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두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15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70페이지 중에서 약 한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최소 5점 또 최대 20점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보셔야 되세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만 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1과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산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에서 상품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험 가입금액 이 부분들도 요약집을 보게 되면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한 번에. 거기에다 저희가 한 번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는 거 정도만 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1과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험료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약된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변화, 적과점 종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풀어본다고 하면 그걸 대입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걸 너무 많이 어떤 계산 문제나 문제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보험금 파트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파트는 어쩔 수 없이 2과목과 1과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복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할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계산 문제 파트라고 하면 이런 보험금 정도
그다음에 보험금을 풀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자기부담 비율이죠. 자기부담 비율. 이 자기부담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증만 보도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경과 비율 같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미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 보험료 파트와 관련해서 환급보험료나 차액보험료 관련된 부분이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 암비상이잖아요. 또 보험의 목적, 뭐 보험기간, 뭐 보상하는 손해,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또는 어떤 뭐 특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 여기 또 암비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과목에 대해서는 이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에다 기존에 나눠줬던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나머지 계산 문제에 대한 파트들이니까 그 한 100페이지 정도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반복적으로 보시고 대신 이제 거기에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나 또 다양한 문제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집들이나 기출문제 또는 저희가 앞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기다 본인들이 조금씩 넣어서 익숙해지게 만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100페이지 본다고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반나절, 하루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2과목을 아니면 한 과목을 계산 문제까지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최적화된 뭐 머리로서 시험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2과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2과목 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 내용들도 보다 보면 위험이나 어떤 위험에 대한 분류나 또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가 보여요. 그 다음에 다행인 게 이게 처음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파트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깊이 있는 데서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적과전 종합위험, 고추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저희가 손해평가를 많이 하고 꼭 알아야 되는 품목들이니까 이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시고 어떤 위험에 대한 정의 부분 당연히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때 우리가 위태나 손해나 이 손해의 관계와 관련해서 위험을 분류한다는 부분 했었을 때 이게 발생 전 단계인지 발생한 단계인지 발생 후 단계인지에 대한 것들 내용을 제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를 유태, 사고의 원인, 그러니까 손해의 원인이죠. 손해의 원인이 손해의 결과가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류에 대한 파트도 당연히 역시나 결국은 이쪽 부분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에 적합한 위험을 저희가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투기적이지 않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변동이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정태적이어야 된다는 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자연재해나 조수해나 화재 아니면 특정한 재해처럼 그런 특정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되 우리가 위험 관리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손해보험, 보험에 대한 목적 자체가 내가 최소한 비용으로 어떤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지 이걸 갖다가 이득을 보거나 내가 이거 갖다가 부당이득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생존을 확보하는 게 이런 위험관리의 목적이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다 한 번씩 다 읽으셔야 되십니다. 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방법이 이제 워낙 중요하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쪽 파트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45점짜리 나오는 부분이 이제 위험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저희가 이 물리적인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런 재무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험관리에 대한 방법의 선택 부분들은 세 가지 그림을 그려서 이 안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도 봐야 될 거고 첫 번째가 근데 이 안에가 이게 빈도인지 이게 규모인지 반대로 이게 빈도인지 규모인지 이렇게 해서 그림을 0이라는 걸 그림으로 해서 더 커지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크고 작고 이거 기준이 돼서 밑에는 작은 거고 여기는 이제 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1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위험에 대한 회피나 손실에 대한 통제나
어떤 보험 전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스스로 보유한다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그걸 제가 빈칸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걸 서술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은 서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하시려면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이 보유네요. 보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가 규모라고 하면 규모, 이쪽 파트가 횟수, 빈도, 보유가 될 거고, 보유가 지금 1번이고, 그 다음에 규모는 작은데, 그 다음 횟수가 크다. 규모가 작은데 횟수가 크다 하면 손실 통제네요. 이게 3번에 대한 통제 부분. 그 다음에 규모는 큰데 횟수가 작다. 이거는 지금 암보험 같은 거 생각했죠. 암보험. 2번에 대한 보험, 암보험. 전가하는 암보험.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데 그것들에 대한 비용은 크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4번은 횟수도 많고 그 다음에 위험도 크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예 회피한다고 했잖아요. 회피. 그래서 어차피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2번과 3번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2번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 암보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낮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가 크니까 암보험을 가져간 거고, 이 통제라는 부분들은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면 만약 말 그대로 통제에 대해 서술하시라고 하면 규모는 작지만 이러한 횟수가 많다.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유라고 하는 거는 규모도 작고 이 횟수도 작다. 또 회피는 규모도 크고 횟수도 크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서술들이에요. 서술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1, 2, 3, 4번을 찾으라는 문제는 5점짜리가 될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서술하시라고 하면 15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기준이 되는 건 이런 거였다.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정의 부분은 이제 크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빈칸 넣기 정도. 이거를 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이런 위험 전가나 위험 결합이 경제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손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인 거는 이런 법적인 어떤 관점이 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손실을 예측하고 수리적인 제도이다. 아니면 확률 이론이나 뭐 통계적 기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이제 특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집단화, 위험을 분담하고 위험을 전가하고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고, 그 다음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에 대한 제목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보험에 대한 특성을 서술하시라고 하면 이런 앞부분만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시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다 쓰실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단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그런 부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뭐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된다는, 이 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어차피 이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핵심 키워드는 순기능은 손실을 회복하고 불안을 감소하고 신용력을 증대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여하고 안전 의식을 고양한다. 이런 게 순기능인 거니까. 그다음 역기능은 말 그대로 보험에 대해서 역기능을 하다 보면 이 보험 자체가 이런 사업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역기능이 이제 이런 보험으로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즉 보험 사기가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다쳤어요.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목 잡고 누워요. 그러면 손실 과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충분히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이러한 소수의 이러한 분들 때문에 많은 보험 계약자분들이
보험 요율이 올라가서 이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차단을 함으로써 선량한 나머지 계약자분들이 보험료가 안 올라가게, 요율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에 대한 부분들도 이러한 키워드가 명확하게 분류가 되잖아요. 역선택은 가입하기 전에, 계약 체결 전에 이제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 계약 체결 후에 만약에 여기서 일정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더 커지게 되면 그런 것들도 도덕적 위태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 대한 의의와 원리,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손해보험에 대한 파트가 나온다고 하면 이 손해보험에 대한 원리 부분들이 좀 일정하게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까 위험에 대한 분담, 뭐 집단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점, 그런 것도 관련된 게 이런 분담을 한다는 거, 공동체 의식으로 가져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대량의 원칙 역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3번, 4번이 되겠네요. 사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여기서 급부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와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 이걸 이제 계약자 입장인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냈는데 이만큼 냈으니까 보험금 얼마만큼 받아야겠다. 이건 계약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상등의 원칙. 이건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이 보험자에서는 보험료 총액, 보험료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지급보험금에 대한 총액도 최소한 같아져야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내가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받았는데 200만원을 난다. 그러면 손해율이 200%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험회사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수지상등은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전체에 관련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급부, 반대 급부는 계약자 개개인이 내가 이만큼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뭐 100만원밖에 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더 내가 이런 1억에 대한 집을 가입하는데 뭐 1,000만원씩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기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득금지의 원칙은 이제 항상 어떤 이런 보험의 기본 원리여서 저희가 나중에도 어떤 중복보험이나,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나 이 보험자한테 이런 모든 게 이러한 이득금지나 어떤 실손보상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항상 나와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가액이 항상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례보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특약에서 단서조항으로서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게 특별한 사유가 되니까 그건 인정이 되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기본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그 다음에 법적 규제 장치로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제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의 계약에 대한 의의와 원칙은 이건 이제 1차 1과목과 워낙 똑같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역시나 법적 특성으로 한 7가지 정도 저희가 원래 암기했던 거 그런 정도 수준에서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그래도 뭐 불효식, 낙성 계약성이다, 유상 계약성이다. 그래서 유상 계약이라고 하니까 돈이 걸려 있고 계약자가 보험료 냈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하는 거 약속을 했다. 쌍무 계약, 서로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보험회사는 손해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무가 발생할 거고, 상행위성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법에 적용받고요. 상법 보험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저희가 항상 부합을 해야 한다는 건 이 약관이 이미 존재하고 그 약관에 대해서 계약자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최고 선의성이 있고 계속 계약성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 또 보험 계약에 대한 법적 원칙에서 실손보상의 원칙, 이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 또 이런 것도 예외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기평가보험,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이게 다 그러니까 정해진, 이미 보험을 가입할 때 정해졌거나
아니면 실손이 아니라 제조달가에 새거 가격으로 신가로 주겠다는 게 다 예외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 예외로 이미 돈 얼마 주겠다 협정가액으로 기평가된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대체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게 새 걸로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대체비용이 될 거고, 생명보험도 이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이미 가입할 때 기평가 보험처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예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 대위에 대한 원칙, 이제 보험자 대위, 뭐 보험 사기 그런 부분들도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왔었습니다. 꼭.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5점짜리, 15점짜리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런 부분 점수로 어떤 빈칸 넣기 같은 경우나 그 용어를 쓰라고 하는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근데 아직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파트는 나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만약에 출제한다고 하면 이 보험자 대위와 실손보상 중에 실손보상은 더 볼 것 같아요. 어차피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예외를 또 쓰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물 대위, 이 제3자에 대한 대위, 목적물이라고 하니까 이 잔존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험회사가 취득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청구권적인 대위,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보험자 대위에 대한 원칙의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목적. 역시나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간단히 보면 이 갑과 을이 있는데 A, B, C로 할게요. A, B, C. A와 B와 C가 있을 때 A는 계약자의이고 그 다음에 B는 보험회사라고 하면 A는 B 보험사에다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B는 A에다가 보험금을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황들인데, 이 A 거 물건에다가 제3자가 어떤 화재를 발생하였을 때 A는 C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B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면 이게 이중보상을 받게 되니까 이 이중보상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보험자 대위라는 원칙을 두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A가 B한테 보험회사한테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대위권이 없으면 A는 어차피 손해가 없으니까 B 보험사가 제3자한테 따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위권으로 인해서 제3자에 대한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는 보험금을 타게 되면 손해율 따른 할증률, 그러니까 결국 할증이 되다 보면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타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제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험료에 대한 인상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처음 이번에 이제 등장했네요. 과거에는 이제 피보험 이익이 보험 가액을 정의할 때 피보험 이익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었는데,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그냥 담보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보험 목적물 자체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세 가지 목적도 있네요.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무런 목적이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를 피보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박이나 도덕적 유태나 아니면 또 그리고 피보험 이익 자체도 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험 가액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 목적물인 것들이니까 또한 이 목적물 자체가 보험 가액의 손실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 다음에 최대 선의 원칙, 거기에 고지나 은폐, 담보 이런 부분들 있다. 그래서 최대 선의 원칙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쓰시오라고 하면 고지나 은폐, 담보 이런 원리가 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이제 의무 부분들이 이제 먼저 보험자의 의무는 당연히 보험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떤 신속하게 손해 사정 절차를 거친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손해 사정 절차가 아니라 손해 평가 절차를 거치는 거지만 문구상의 손해 사정 절차라고 하니까 문장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자는 망하면 안 되죠. 보험자가 망하게 되면 그게 망하게 되면 그게 다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자는 보험 경영을 건실하게 하여야 된다. 그런 게 세 가지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가 있네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는 우리는 고지 의무, 그 다음에 통지 의무가,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 총 세 가지 의무가 있다 라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내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가입을 할 때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지 의무는 계약을 한 이후에 통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이제 계약을 유지한 관계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경감을 해야 된다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첫 번째 고지 의무는 당연히 보험계약 체결 당시가 될 거고요. 통지 의무는 위험 변경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위험이 유지가 증가시키지 말고 변경도 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네요. 내용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여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론서 중간 부분에 있었던 것들이랑 약간 좀 차이점이 있네요. 거기는 이제 위험이 감소되면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험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게 위험이 변경되고 증대한 때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해지한다, 이 내용만 있으니까 그 뒤쪽 부분 좀 이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쪽 부분이랑 주의해서 봐주세요. 당연히 위험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증액을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데,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랑 한번 연결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손해 방지에 대한 경감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손해 방지에 대한 비용은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할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보험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라고 해서 제가 잔손 대잔기, 이 손해방지 비용 역시나 비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보험 증권, 그 다음에 약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보험 증권이 요식행위이고 증거 증권성이 있고 면책성이 있고 상환 증권성, 유가 증권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보험 약관에 대한 부분들도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읽으시면서 한번 좀 반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재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계약자가 있고 B라는 이제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계약이 있을 때 또 다른 보험회사나 아니면 국가에다가 재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 재보험을 너무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해서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익이 되지 않아서 보험을 유지하지 않고 보험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러면 다 철수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보험으로서 이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재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만약 예를 들어서 손해율이 어떤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손해율이 200% 넘어간다. 그럼 200%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 어떤 제3의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국가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보험은 원보험자, NH손해보험과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 국가한테 분산함으로써 이런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보험이 이런 정책보험으로서 특징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적인 손해보험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세요. 보시고 재보험에 대한 기능, 위험을 분산하고 원보험자, 내내시 손해보험에 대한 인수 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이 강화되고 당연히 이런 걸 손해율이 높아지더라도 다시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보험 상품에 대한 개발 촉진, 손해율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도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아마 이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8페이지까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단순하게 빈칸 넣기나 그 용어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런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제가 다른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이제 다른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한번 봤더니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위험에 대한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 4가지 위험관리 수단이 고려된다. 아래 1에서 4에 해당하는 위험관리 수단을 쓰시오. 이게 또 문장을 읽어보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라고. 저희가 그럼 여기를 뭐 빈도를 했던지 규모를 했던지 그걸 이제 본인이 맞춰서 하시되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도 본인이 2번과 3번은 이제 본인 선정하셔야 되세요. 난 2번은 안보험이다. 2번은 통제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셔서 빈도는 낮고 위험은 크다. 규모는 낮고 이게 보험이네. 이게 보험. 전가하는 거.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빈도는 낮은 거니까 이건 통제의 부분이 되겠네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손실 발생 빈도가 높다. 빈도가 높다. 빈도니까 3번, 4번 중에 하나겠네요.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작네요. 그럼 3번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 자, 손실 발생 빈도가 높다. 발생 빈도 쪽으로 넘어가 보면 빈도가 높다. 아니,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도 크네요. 그럼 4번이네. 4번. 이건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거. 이건 빈도도 많고 손실 규모도 크면 회피해야죠. 어쩔 수 없이 회피해야 될 거고.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다. 둘 다 낮네. 1번. 그럼 이거 자가 보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 2번과 4번 중에 2번이 되는 거잖아요. 2번은 보험 전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나하나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서술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같이 이걸 서술하라고 하면 15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각각 이렇게 찾는 걸로 하면 여기 5점짜리가 배점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이제 여기서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서 정하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좀 전에 보셨던 의무에서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와 이런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네요.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손해 방지 경감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통지 의무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그거를 변경이나 증가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뭐였죠? 손해 통지 의무가 있었고 그렇죠. 네. 유지 의무가 있었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 있어 발생 가능성 측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한 보험 계약상 의무가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고지 의무네. 이게 고지 의무.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고지 의무인지 이런 의무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의무를 쓰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냥 그 앞쪽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내용도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회 때부터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 용어 정의를 부분을 묻고 그 다음에는 빈칸이나 그걸 쓰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저희가 앞쪽으로 되어 있는 굵은 글씨 위주로 해서 암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위험에 대한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대된 사실 그러면 위험 변경에 대한 증가 변경과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는 통지 의무 알려야 된다니까 통지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는 스스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의하여 증가시키도록 하여서는 안 될 의무이다. 이건 이제 위험을 유지한다는 의무, 유지한다는 거. 제가 설명 안 됐지만 이거는 따로 이거를 위험을 더 크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 위험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였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의 의무,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 의무.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 아까 그 5가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에서 나왔던 거는 그쪽 파트를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저희가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도 각각 파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다 다뤄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해 볼 거니까 본인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셔서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지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특성과 필요성, 이제 이 부분은 큰 카테고리만 저희 기억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그 내용이 농업재해, 자연재해니까 예측이 힘들다, 불예측성, 이런 자연재해, 태풍이 광역적으로 한다, 광역성, 그 다음에 이런 우박이나 태풍이 동시성이고 한 번에 올 때 비와 바람을 동반해서 올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절적이다. 여름에 태풍 같은 게 좀 집중되어 있고, 봄에는 어떤 냉해 피해, 뭐 가을에는 우박이나 어떤 동해 피해, 겨울에는 동해 피해,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에 대한 이런 계절성이 있다. 그 다음에 피해가 태풍 같은 경우는 대규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연재해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성이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랑 연관지어서 하나하나 이어서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저는 이 4가지 쓰시면 되세요. 혹시 어떤 국가적인 재해대책과 한계가 있다. 농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 농업에 대한 특수성, 특히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대규모성과 불가항력성, 위에서 나왔던 5번, 6번과 또 연결된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원래는 WTO, 저희가 자유무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고 어떤 기업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들인데, 여기서 WTO에서도 자율 경쟁이 아닌 어떤 이런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도 된다는 허용 대상인 정책이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말 그대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보험으로서 이걸 유지한다. 그래서 어떤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었고요. 역시나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징과 기능, 이쪽 파트도 마찬가지로 제목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험 대상이 자연재해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가 어렵다.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우리가 손해정도 비율 줄 때도 20%, 40%, 60%, 80%, 100% 이런 부분들 저희가 주는 부분이 차별화가 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게 농업인들인데 상대적으로 도시에 사시는 어떤 분들에 비해서 경제력이 좀 낮다.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긴 합니다. 경제력이 낮은 농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물보험으로서 목적물 자체가 농작물이잖아요.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농작물의 손실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뭐 작게는 뭐 4개월, 5개월, 또 길면 1년 그런 정도로 해서 단기적으로만 이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보험을 운영한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가 인수한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국가 재보험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기능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총 6가지. 재농가에 대한 손실을 회복을 해줄 거고, 이 보험이니까 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신용력을 증대한다. 이런 목적물이 있지만 이 목적물이 없어지더라도 이게 보험으로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니까 신용력을 증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농촌 지역에 대한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보험으로 다시 할 수 있고, 역시나 정책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다 안정이 있네. 안정. 그 다음에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안정이 있고, 재해 대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뭐 주관부서,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그 예하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기관, 전반적인 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NH 손해보험만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른 보험사들도 있었는데 손해율이 높고 관리가 안 돼서 NH 농협 손해보험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농어업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잖아요. 과거에 이 보험이 이 제도가 있었을 때는 어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예하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해수부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분리가 되면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로 구성한다. 그다음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이 중에서 그나마 더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암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는 재해보험 사업, 이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NH손해보험에 대해서 NH손해보험과에 대한 관리와 감독, NH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약정 체결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보험 상품에 대해서 NH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농금원도 이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면 농민들 좋을 거라는 이런 재해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런 재해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 손해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부해서 이제 8회 시험에 합격하시면 내년에 저희가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이제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손해평가 인력을 이제 육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 보급.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을 합격하면 실무교육도 농금원 주체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및 보급을 또 여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제도 관련된 업무도 역시나 농금원에서 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아까 재보험이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이 농업 재보험에 대한 기금 관련된 업무도 여기서 한다라고 해서 총 한 4가지 파트로 해서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여기서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NH 손해보험이 될 거고요. 판매 위탁 계약을 했어요. 어디다가 그냥 단위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조사할 때도 항상 그 해당되는 단위 농협 가서 현지 조사서도 받아오고 계약 원장도 가져와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할 건데, 이 단위 농협 그래서 체결한 지역 대점 및 계약자 등의 다음에 부당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기출 문제를 봐오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대한 것들, 부당 사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라고 하면 4가지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농업재해보험 관련돼서는 이때 회수할 건데, 그리고 이 NH손해보험은 보험 사기가 있었을 때 이런 계약자 및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가 있고,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사기 치고 하면 블랙리스트로 해서 다른 보험 가입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 특별히 조사할 때 특별조사반을 이제 편성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해서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이 부실하게 손해평가를 확인했을 때는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당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보면, 보조금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만약에 이걸 운영하는 경비로 써야 되는데 이걸 또 부당하게 쓰거나, 또는 허위 또는 가공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했다. 목적물이 없는데 또 가입을 시켜놨어요. 저희가 가다 보면 저희가 분명히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서 보면 보험 목적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없는 걸 알고서도 가입을 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또 역시나 이것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그 다음 기타 약정사항 미행 등이 있었을 때 부당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4개를 쓰고 15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재보험 사업자가 기준으로 해서 이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계약자한테 어떤 피해 사실이 있고 사고가 접수가 되고 어떤 일정한 감소가 되는 사고가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이때 농림축산식품부 예하에는 농업정책부문원에서는 재보험 사업자, 즉 NH손해보험과 이런 재보험 사업에 대한 선정과 약정, 그 다음에 이런 보조금, 즉 보험료나 운영비,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은 순보험료, 운영비는 이제 부가보험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험료와 운영비를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빈칸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관련돼서 국내외 민영보험사, 또 다른 보험회사 또는 또 밑에 보면 국가, 여기도 역시나 재보험금으로 해서 재보험료를 내고 재보험금을 받는 이런 절차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기관이 뭐 보험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단체고, 기초서류도 이게 보험 상품이니까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건 어떤 권한이 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 세 가지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이런 재보험사업자 즉 NH손해보험에서 어떠한 이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국은 손해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될 거고, 그거에 맞는 이제 수당을 지급받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 뒤쪽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새로 나왔던 부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